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어제 시장의 강세를 뒤로하고 현재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호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빠집니다. 0.7% 가깝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바로직스, 현대차, 기아와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1에서 2% 가깝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도 이탈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2,7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00억 원 가깝게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려안의 경영권 분쟁이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관련주의 변동성도 커지면서 투자 경고 등이 커졌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급등세를 펼치면서 관련주들의 시세가 또 몰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하시기에 좀 어려우신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해야 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빈틈없는 전략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악재성 이슈가 나온 것도 있지만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시장의 확실한 방향성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여전히 시장에서는 유효한 모멘텀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은요, 각 후보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리스 후보의 이 포트폴리오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해리스 후보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중입니다. 부동산에도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 있고요. 연금에도 돈이 있고 뮤추얼 펀드 역시나 마찬가지로 돈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전체적인 그림으로 맥락으로 좀 이해를 했고 해리스 후보는 지난해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들였을까요? 경제 활동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2023년에 얼마를 벌어들인지 봤더니 저희가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배런스지 그리고 CNBC와 같은 이 여러 가지 외신들을 좀 참고를 해봤는데 이 외신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백악관에서 공개된 2024년 7월에 공개된 재정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다만 각각 언론사의 추정치가 약간 달랐다라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 부부의 소득은 한화로 계산했을 때 약 6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급여는 2억 9,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후보의 남편인 더글러스 M. 호프의 급여는 약 2억 3,624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조지 워싱턴 대 교수로 현재 부임한 상황입니다. 일단 해리스와 이 M. 호프의 급여를 모두 다 합치면 약 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저작권 수익 같은 경우에는 810만 원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자 수익은 6,8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부금의 경우에는 3,100만 원 정도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그렇다면 현재의 소득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해리스 부부의 소득은 부통령이 되고 나서 해리스 부통령이 되고 나서 약간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남편인 더글러스 M. 호프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전에 법률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에 파트너 변호사로 일을 했었고요. 연봉이 약 16억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이 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약간 좀 전반적인 소득이 좀 줄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 또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책 출판으로 2019년에 집필을 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억 원의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 활동은 이랬는데 해리스 부부의 전체적인 경제 포트폴리오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부동산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순 자산은요, 한화로 계산했을 때 27억 원에서 81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의 경우에도 역시나 비슷했는데 야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91억 원에서 206억 원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체적으로 외신의 좀 중간값을 계산을 해보니 1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로스앤젤레스의 98평의 집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부부는 2012년에 이러한 집을 약 39억 원에 구입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 가족 신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진로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부동산 가격은 약 72억 원대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당시에 ARM이라는 7년 변동금리 모기지를 이용을 해서 약 2.6%의 금리로 이 집을 빌렸다고 합니다. 역시나 대출 갈아타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식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정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회사채 투자 ETF입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달러에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하는 그러한 상품인데요. 월 배당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인데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호주의 대형주와 중형주에 투자하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하고요. 유럽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았던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발 퇴직 저축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한화로 계산했을 때 3억 6천억 원 그리고 7억 2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퇴직연금 그리고 S&P 500의 대형 주식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한 ETF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었고요. 대형 성장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수익 회사채 투자 ETF도 있었는데 이 많은 ETF 상품들 가운데서 가장 리스크가 컸던 상품입니다. 하이 리스크의 하이 리턴 상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치주 투자 ETF에도 돈이 꽤 들어가 있었는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된 주식을 중심적으로 담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5개 정도의 ETF는요. 약 1억 4천억 원 정도에서 3억 6천억 원 정도 그 정도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 고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형주 투자 ETF 그리고 신흥시장의 중형과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도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1억 4천억 원 정도에서 이 3억 6천억 원 정도로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현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꽤 많은 부분이 차지가 됐었는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7억 2천만 원 그리고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일단은 좀 안정적인 ETF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외신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재정적으로는 약간 좀 지루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워낙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위험하거나 논란의 여지를 피한 포트폴리오였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리스 후보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2.65%의 모기지 금리가 지금 주택 구매자들이 부러워할 금리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밸런스지의 평가인데요. 보유 자산 중에 특정 섹터에 투자된 펀드나 개별 기업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공시를 한 이러한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자산 신탁을 통해서 현재 운용하는 그러한 금액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공개가 됐고요. 투명성에 허점이 있었던 그러한 공시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벤진가의 평가인데요. 해리스 후보는 2015년 상원 의원에 출마한 바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의 남편인 에모프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흥미로웠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 포트폴리오에는 CVS 헬스, 오라클, 홈디포, 그리고 세인트 주드 메디컬,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언론의 평가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었던 상품들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내일은 트럼프 후보의 포트폴리오 함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우리 종목들 어떤 시그널 보내주고 있는지 종목 시그널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4개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소식, 현대로템 소식입니다. 깜짝 실적을 발표한 데다가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 상향하면서 오늘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 꾸준히 방산 부문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374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234.2%나 증가했습니다. 세 자릿수대 성장률 나타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도 큰 폭으로 상회하게 됐습니다. 이번 실적은 디펜스 솔루션, 레일 솔루션 등 주요 사업 부문이 모두 기여한 깜짝 실적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현재 폴란드향 K2 2차 계약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연내 체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들어보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LG화학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석유화학 부문 적자 전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주가 7%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4분기에도 적자 행진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증권가에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대신증권은 4분기 1,023억 원의 손실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석유화학, 첨단 소재 부문의 이익 추정치 하향에 따라서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내려잡았는데요. 기존의 50만 원에서 기존 대비 9.1%가량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가상화폐주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우리기술투자, 위메이드 등이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회복한 건 약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시장에서는 11월에는 8만 달러 도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고요.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감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 옵션 거래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상관없이 11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8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면서 베팅을 늘리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고려아연 소식을 안전할 수 없겠습니다. 신한지주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10위에 등극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영향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10위를 다시금 찾아냈습니다. 고려아연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여전히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전일 영풍그룹 측에서 고려아연의 이사회를 상대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는데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이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라는 그러한 분석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4가지 종목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투자 의견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가지 종목 헤드라인 중에서 현대로템 눈여겨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20% 넘게 상회하는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기대치 상회하는 요인은 디펜스 솔루션의 양호한 수출 실적 때문이었는데요. 수출 비중이 70%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현재 그 풀캐파로 생산 중인 그 폴란드 수출 물량의 마진율이 전사의 그 이익률 개선에 가장 큰 그 뒷받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이후에 4분기와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그 향후 해외 사업이 순차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실적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 추가적인 해외 수주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꾸준하게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삼성전자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주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의 어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AI 반도체 산업에 계속해서 HBM 같은 경우 출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신사업 부진에 따른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온전히 다 반영이 되어 왔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기관을 중심으로 한 저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장기간 이어오고 있었던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정이 되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에 3분기 실적의 발표가 온전한 잠정 실적 발표가 아니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3분기 실적 발표 때 3분기에 발생한 일회성 비용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숫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4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이익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업체 중에 가장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는 여전히 높다라는 점 역시 현재 구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다시 6만 전지의 불씨를 키울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수급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화 인더스트리얼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세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네 번째로는 한화 시스템 담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LG화학 현재 매도 1위로 찍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다섯 번째로는 유한양행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매도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시면은 엔캠이 5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은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나타내긴 했지만 엔캠은 그만큼 상승 탄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오늘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ABL 바이오,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두 번째로는 JNTC, 첫 번째로는 HLB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리서치 오늘 5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위메이드,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두 번째로는 펩트론, 첫 번째로는 우리기술투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오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시세도 굉장히 강합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 아침에 4개월 만에 코인베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7만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전쯤 7만 1,000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했는데요. 한화로는 9,700만 원을 돌파한 셈입니다. 이제 1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로 자금 유입이 빨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사실 이 비트코인 ETF 쪽으로는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순유입 금액을 함께 살펴보시면은 9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구간에서 12% 넘게 급등하면서 9,29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서 우리기술투자의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시면은 다섯 번째로는 현대모비스 이름 올리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세 번째로는 유한양행, 두 번째로는 산일전기, 첫 번째로는 LG화학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LG화학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한국항공우주 5번째, 4번째로는 KB금융, 3번째로는 두산에너빌리티, 2번째로는 한화인더스트리얼, 그리고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삼성전자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고 주가는 어느 정도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순매수로 포지션을 바꾸는 듯 했습니다. 어제 34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로 포지션을 바꿨는데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큰 폭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의 연속성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31일에 확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실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해소되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의 주가 1.5%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 탄력을 띠면서 59,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현재 코스닥 안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먼저 매도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시면은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5위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4위권에는 에이직랜드, 세 번째로는 JYP 엔터, 두 번째로는 리가캠바이오, 첫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5위권에는 디어유, 그리고 4위권에는 YG 엔터테인먼트, 3위권에는 휴젤, 2위권에는 PSK 홀딩스, 1위권에는 위메이드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에서 튀고 있는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야무지게 살펴볼게요.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2개 종목 꼽아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 방산주입니다. 카이 한국항공우주. 오늘 주가 1년 중에 최고가 찍었고요. 국내 방산주 주가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좀 상승률이 낮다 싶었는데 오늘 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6만 원 터치했네요.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이제 드디어 턴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거에서 수출을 덜 하는 거, 이제 할 거, 항상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먹는 거, 나중에 먹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스테이크를 먼저 먹는다. 스테이크가 먼저 메인이죠. 그 다음에 파인애플 아이스크림을 후식을 먹는다. 그 후식이 다음입니다. 다 이런 순서예요. 전부 다. 이게 지금 재미있게 말한 거지 다 적용이 돼요. 자, 반도체 세트.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칩을 팔았다. 반도체 칩을 팔으면은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시켜서 많이 팔았죠. 그럼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장비, 부품, 소재가 필요하니까 장비주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부품이 움직이고 소재가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에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전해액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지가 한 3, 4년 쓰다 보면은 폐배터리 시장에 나오겠죠. 그럼 폐배터리 관련 리사이클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고 네.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선, 현대로템 지금 수출한 무기들이 뭡니까? 재래식 무기죠. 재래식. 옛날에 세계 1차 대전 6.25 이럴 때 쓰던 무기들이에요. 근데 한국항공우주가 만드는 건 뭐죠? 최첨단 무기예요. 보통 전투기 같은 게 최첨단 무기거든요. 최첨단 무기는 특허가 더 많이 걸려 있어서 수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래식 무기는 많이 수출했죠.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그렇죠? 이런 것들, 하이마스를 대체할 뭐 천궁 이런 것들을 지금 수출을 먼저 많이 했죠. 폴란드, 로마니아, 중동에 이르기까지. 한국항공우주는 그동안 못하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가도 지금 3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한국항공우주의 턴이 오고 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네요.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선, 현대로템에서 수익이 엄청나게 나신 분들은 60-70% 이상 수익 실현하여 한국항공우주로 낙수 효과로 떨어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모멘텀은 계속되고 있죠. 그 북한 군인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주요 전력들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돌격부대인가 태풍부대인가 제일 잘 싸우는 부대를 뺐죠.
지금 이제 15,000명까지 뺄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면 평양이 비었죠.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 암살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금 최고 격상 경호 격상 단계로 올렸다고 합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모멘텀은 발생되고 있죠. 자, 뭐 용어 여러 가지 가르쳐 주겠지만 뭐 암고 같은 거 가르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와인 했는데 대답 못하면 죽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오늘의 암고가 아침에 나오죠. 와인 했는데 뭐 컵 이거면 컵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 뭐 그런 거를 뭐 가르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걸 지금 배우고 암호. 암호가 이 아침마다 나와요. 랜덤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 피아 식별을 하는데 네. 그 용어입니다. 만약에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했는데 대답 못하면 이제 쏴도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막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북한 군인이 직접적으로 이제 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는 모멘텀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순서만 가르면 되는 것이죠. 일단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수리온 수출 계약이 연내 체결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랑 수리온 수출 기본형 시제기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자, 수리온은 회전익입니다. 자, 고정익은 전투기 날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리온은 헬기죠. 헬기는 돌아가죠. 헬기는 돌아가니까 회전익이고 전투기 날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고정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정익은 수출을 꽤 했어요, 그동안. 근데 회전익은 수출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이번에 하면은 최초예요. 최초. 우리 아파치라고 들어봤죠. 아파치. 어디서 여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파치 헬기라고. 미군에서 만든 유명한 헬기.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수리온입니다. 이 지금 국방과학연구소랑 카이가 개발해서 2013년에 이미 전력화했고요. 지금까지 250여 대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군사용뿐만 아니라 119 헬기도 다 이 수리온이에요. 산불 났을 때 위에서 약 뿌리는 그 헬기 있죠. 그거 네. 다 수리온입니다. 그래서 경찰, 해경, 소방, 산림 여러 가지에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3년에 아까 전력화했다고 했는데 수리온을 개조한 마린온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해병대에 납품을 하려고 해병대가 마린이잖아요. 네. 마린? 그 테란에 마린이 있죠. 그 해병대. 그래서 마린하고 수리온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마린온 같은 경우에는 수리온에다 약간의 좀 더 요소를 넣었어요.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돌격해야 됩니다. 우리 육해공이 있고 해병대 왜 그러시죠? 오빠가 해병대인가요? 아니요, 그냥 육해공 해병대가 있잖아요. 해병대는 특수부대라 전투를 할 때 맨 처음 돌격해서 적진에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수리온에다가 붙여서 마린온을 만든 것이죠. 예. 해병대는 그래서 상륙 기동 헬기라고 부릅니다. 상륙 기동 헬기라고 부르는데 이 마린온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지금 마린온이 2018년 7월 달에 사고가 있었어요. 이번에 또 이번에 몇 주기인가요? 6주기인가 7주기가 있었는데 또 그 아들을 잃으신 어머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니까 저도 눈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네. 2018년 7월 달에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그러니까 마린온이죠. 이게 추락을 하면서 불과 3층 높이였어요. 뜨자마자 5초 만에 떨어져서 다 폭발했거든요. 아이고. 5분이 사망하시고 1분이 겨우 살아남으셔가지고 대수술을 거쳐서 겨우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나왔느냐? 2016년에 필리핀에 수출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리온을. 근데 이게 왜 기회가 딱 천금 같은 기회가 왔냐면 캐나다 업체랑 2,525억 원 규모의 벨 412, 캐나다 벨 412라는 헬기를 16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필리핀이 네. 캐나다에서 필리핀이 인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필리핀이 너무 꼭지가 돌아가지고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수리온을 수출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하필이면 2018년 7월 달에 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아까 마린온이 수리온을 개조해서 해병대용으로 만들어서 28대를 납품할 계획으로 그 당시에 2대를 납품했다가 1대가 이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이 이거를 보고 수리온이 어차피 마린온이 수리온 개조한 거니까 이것 때문에 어그러졌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더 큰 게 있었죠. 여기서 항상 미국이 우리나라 우방인 것 같고 막 뭐 오바마가 오고 막 바이든이 와서 함께 갑시다 이러잖아요. 우군인 것 같죠? 아니요. 절대 저길 따집니다. 실리를. 이번에 웨스팅하우스도 보세요. 체코 원전 수출했더니 웨스팅하우스가 자기 거라고 계속 우기잖아요.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께 훨씬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다가 UH-60 블랙호크 그 게임에 많이 나오잖아요. 블랙호크 16대를 수리온 10대 가격으로 준다고 필리핀을 꼬셔가지고 필리핀한테 이걸 팔아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미국 거 16대를 주는데 수리온 10대를 가격도 싼데 상호까지 난 이력이 있는데 이거를 안 받았죠. 그래서 최종 수출을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마리노는 어떻게 됐느냐. 이 사고에도 불구하고 일단 처벌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정부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14억인가 카이가 배상하는 판결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마리논이 일단은 그때 2대를 납품하고 해병대에 28대를 납품하기로 한 게 작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작년 6월 28일 날 해병대에 마지막 28호기까지 납품이 되어서 해병대는 이제 수리온 헬기 28대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는 거는 말레이시아의 기회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작년 5월에 미국 시코르스 기사, 바로 로키드 마틴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필리핀의 수리온 10대 가격으로 UH-60 블랙호크 16대, 그게 바로 시코르스키 사건거든요. 로키드 마틴 거 똑같은 거예요. UH-60 블랙호크 4대를 5년간 임차 계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5년 지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빌려 쓰는 거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요거를 5년 지나면 어차피 다른 거를 기종을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리온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이미 이전에 FA-50이라는 경공격기를 수입해 갔거든요. 아까 전에 고정익이라고 했죠. 움직이지 않는 전투기. 근데 경공격기는 정통 공격기보다는 전투기보다는 크기는 작으나 전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T-50이라는 고등 훈련기가 있고 FA-50이라는 전투기가 있어요. 경공격기가. 이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주력 아이템이. 네. T-50은 고등 훈련기라고 해서 무기가 발사가 안 됩니다. 정말 훈련만 하는 거예요. 훈련만, 시뮬레이션. 근데 TA-50 같은 경우는 FA-50 같은 경우는 경공격기이기 때문에 가볍고 조금 작기만 하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러시아 위협이 되는 나라들이 보통 들여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말레이시아가 이미 가져갔고요.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렇게 6개국에 이미 FA-50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고정익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는 거죠. 회전익에서 성과가 없는 건데 그래서 수리온의 첫 수출을 노리는 곳으로 아까 FA-50을 이미 들여가서 잘 운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고정익인 전투기에서 우리나라 거에 이제 만족을 했으니 회전익인 수리온도 들여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아랍에미리트랑 연말이라고 해봤자 지금 2달밖에 안 남았죠. 네. 2달 내에 아랍에미리트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이게 한 번 물꼬가 터지면 터지는 거예요. 한 번 물꼬가 터져서 만약에 아랍에미리트랑 지금 언론에 나온 대로 1조 7천억 원 규모의 중동 수리온 수출 계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연이어서 만약에 말레이시아도 터지고 그리고 필리핀도 지금 또 있거든요. 필리핀은 아까 수리온은 안 해갔다고, 필리핀은 수리온은 안 해가고 이미 그 블랙호크를 사가버렸다고 했죠. 헬기를. 대신에 뭐가 있느냐? FA-50을 옛날에 사간 거가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공격기 추가 수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의 FA-50 경공격기 추가 수출 가능성이고 그리고 회전익에서 수리온이 지금 아랍에미리트랑 말레이시아까지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연이어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항공도 육해 공중에 육군이 처음에 많이 터졌어요. 지금 자주포, 네. 전차, 포탄 이쪽으로. 이제 해군의 잠수함, 공군의 전투기, 경공격기, 수리온 같은 회전익 요런 것들이 이제 수출 우리가 육해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육군에 집중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현대로템, 그다음에 포탄을 만드는 풍산 이렇게 갔다가 점점 해군, 공군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해군은 옛날에 대우조선해양 구단 만들던 회사 하나로 가서 하나오션, 그리고 공군은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육군에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은 해군, 공군, 해병대 이쪽으로 옮겨가시면 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연말부터 더 강해지는 이제 수리온의 수출 실적으로 주가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툴젠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제약바이오 보는 것 같은데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입니다. 이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포의 글로벌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에 올라섰다. 이러한 소식도 들러오고 있네요. 툴젠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근데 바이오는 매일 하나 하지 않았나요? 최근에 좀 안 했잖아요. 저번에 1시간인가 빼먹었을 거예요 아마. 바이오는 거의 매일 그랬어요? 있었습니다. 네. 자 일단 툴젠. 일단 2012년 6월 달에 오가노 사이언스라는 회사랑 오가노이드 기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었거든요. 이게 12년도니까 지금 2024년이죠. 지금 12년 전입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2024년 10월 16일 지금 이번 달이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랑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카스 9 특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다른 회사들, 지금 예를 들어 바이오다인이라던가 아니면 펩트론에서 나온 것들을 계약을 보세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처럼 최종 기술 수출을 한 게 아니고, 그쵸? 펩트론은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같이 공동 연구 개발, 그리고 바이오다인은 로슈랑 특허 이전 계약이에요. 최종적으로 기술 수출, 그러니까 우리가 RO라고 하죠. RO. 라이선스 아웃이라고 하죠. 그 들여온 사람은 라이선스 인이니까 RI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RO를 한 게 아니라 지금 펩트론하고 바이오다인은 그 전 단계인 거예요. 바로 툴젠이 2012년에 맺었던 이 계약이 전략적 업무 협약, 오가노이드 기반 치료제 개발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이었고 10년 동안 같이 이렇게 협약을 한 가운데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금 툴젠에 개발된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기술 수입을 해야 될 정도로 궤도에 올라왔다고 판단을 했는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근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의 오가노이드의 뜻이 뭡니까? 올간, 장기가 올간입니다. 그리고 오이드가 유사한이에요. 요걸 합치면 올가노이드에서 장기란 유사한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랑 유사한 어떤 유사 장기체를 만드는 회사여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것이죠. 네. 근데 툴제는 기술은 뭐죠? 유전자 가위.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그 유전자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건너뛰어서 할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이력이 있거나 치명적 질병에 걸리신 이력이 있으면 유전이 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 유전자를 가위로 애초에 태아에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의 이 장기 유사체를 만드는 거랑 결합하면 그 특정 질병에 걸릴 유전자가 제거된 유사 장기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자신의 능력하고 시너지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 기술, 아까 크리스퍼 카스 9을 기술 이전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유사 장기를 어디다 쓰느냐, 우리가 전임상이라고 하죠. 비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임상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임상 1상, 2상, 3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을 하기 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먼저 해보죠. 패럿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침팬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몽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동물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게 큽니다. 동물 저거 학대한다. 동물이라고 마구잡이로 약을 넣어가지고 괴로움 속에 죽어가게 한다고. 그 논란까지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장기와 거의 유사한 유사장기체를 만들어서 그걸로 동물 대신에 전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죠. 어쨌든 유사 장기체를 만드는 회사한테 크리스퍼 카스 9을 팔았다. 근데 크리스퍼 카스 9은 유전자 가위 기술 중에서 3세대입니다. 발전해 왔던 것이죠.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징크핑거고요. 2세대의 이름은 탈렌입니다.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이 크리스퍼 카스 9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지금 그 말했던 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랑 개발하는 거랑 다 또 따로 툴젠이 호주 세포 치료제 기업 카테릭스랑 카티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카티가 자기의 세포를 꺼내가지고 유전자를 조작해서 다시 넣어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유전자 가위가 필요한 겁니다. 네. 유전자를 꺼내서 필요 없는 유전자를 자른 다음에 정상적인 유전자를 만들어서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카티 세포 치료제 혹은 카 NK 세포 치료제. 카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파이프라인이 CTH004, CTH401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둘 다 난소암 적응증이거든요. 그래서 요 카티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툴전의 세포 가위 유전자 가위 기술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쓰여질 가능성이 높고 툴젠이 이제 기술 이전을 한 대가로 받을 마일스톤이 조금씩 꽂힐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아까 지금 CTH004가 이제 임상 1상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진행이 되면 마일스톤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동안 꿈으로만 생각되던 것들이 이제 마일스톤 현실로 받아들이는 수학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전자 가위로 필요 없는 유전자 잘라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핵심에 서 있는 툴젠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사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 덕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SK하이닉스 3% 가깝게 빠지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2% 넘게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지수가 보합권에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삼성전자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1.8% 넘게 상승하면서 59,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어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수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1시 20분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삼성전자 여전히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사실 오늘 어제 빼놓고는 네. 안 좋았지 않습니까? 연일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하고 네. 이렇게 주가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 동안 연속으로 파나. 무려 9월 2일 날 이후로 그 33 영업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줬는데요. 한 10만 주 정도 사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팔 때는 하루에 100만 주 넘게 팔았었는데 네. 아주 찔끔 사줬죠.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이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를 한 것은 이 삼성전자 실적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2분기 때 너무나 놀라운 어닝 서프라이즈라 말할 수 있는 실적을 내놨는데 이번 3분기 잠정 실적을 내놨을 때는 이건 또 어닝 쇼크라고 부를 만큼 2분기와 너무나 비교되는 그런 숫자를 내놨습니다. 특이한 점은 3분기 때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이 영업이익 면에서 그 2분기 때 10조 원이 넘었었는데 이번에는 한 9조 원 정도 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이게 잠정 실적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좀 당황스러운 것이죠. 특히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33일 연속 이 순매도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전만 못하고 특히나 이 삼성전자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HBM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에 완전히 역전을 당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 삼성전자가 향후 실적에 있어서 이 SK 하이닉스한테 이 메모리 시장에서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런 입장이 어제 하루 단순히 뭐 찔끔 순매수를 보였다고 해서 다시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가운데 주가는 오늘 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추세적으로 완전히 뭔가가 턴어라운드가 됐다고는 좀 보기 어렵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실적 부분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등생의 네. 비애? 네, 이렇게도 보여지는 게 네. 삼성전자 하면은 당연히 실적 잘 나와야 되고 그렇죠. 한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니만큼 그만큼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 기준들을 잘 따라줘야지 시장에서도 시세도 좀 따라붙고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큰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실적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이 임원들도 그렇고 여기에 재직하는 임직원들도 그렇고 가장 똑똑하다는 친구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에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투자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33 영업일 연속 순매도를 보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메모리 반도체 1위라는 그 타이틀이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라는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만드는 이 회사에 HBM이라는 그 하이엔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밀렸습니다. 이 엔비디아향 HBM 반도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3라는 가장 그 최신의 그 5세대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이 최근 그 미국 마이크론이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역시 승인을 못 받고 있고 삼성전자도 수율을 맞추지 못해서 이 양산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 메모리 반도체 그 D램이나 랜드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고부가 같이 이 HBM 쪽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하다 보니 수익성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기다가 중국 반도체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전체 매출의 약 40% 정도가 중국 쪽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중국 반도체 공장이 제 역할을 못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된 이유는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나름대로 이 기술력을 향상시키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과 비등한 그 기술적인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소비되는 반도체, 이쪽에서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반도체 굴기라는 말이 어울리게 많이 쏟아져 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낸드와 D램 가격이 다시 또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더더욱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그동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이 파운드리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목표 약 15%를 목표로 했지만 이번에 지금 13% 정도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목표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파운드리에 들어간 부분, 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낮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부분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지만 이재용 회장은 더 꿋꿋하게 이 파운드리에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을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단계 평택 반도체 공장인데요.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서 투자를 해왔던 부분이고 1단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5공장을 필두로 해서 2단계 이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정부에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택 공장과 용인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 중복 투자 논란이 발생하게 됐죠. 현재로서는 이 평택 반도체 공장 2단계 투자가 올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들이 예전에 받았던 이 삼성전자의 IR북에 나와 있는 이 그러니까 평택 이 공장 이거에 대한 투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이제 큰 중장기 계획이 틀어지게 생긴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나 또 가전 이런 부분에서 이 삼성전자가 업계 1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부분은 중국 시장에서 이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거의 1%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반기 기준으로 그 폴더블 폰에서 이미 그 50%의 시장 점유율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삼성전자의 이 실적이 계속 이제 부진해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쪽도 안 좋고요. 가전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반도체 1등이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떠올리겠지만은 이제 SK하이닉스와 함께 HBM 점유율은 2자릿수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핸드폰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특히나 연이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좀 그런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을 이끌어가는 기업이다 보니 지금 저렴하니 어쨌든 저렴한 건 맞으니까 저렴하니 지금 사야 된다라고 의견 주시는 분도 많고 그렇죠. 또 반대로는 글쎄 앞으로 경쟁력 생각해 보면은 일각에서는 이제 인텔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도 그렇죠. 얘기를 하시던데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전에 한번 그런 질문하셨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셨다고 하면서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홍라희 여사께서 이 삼성전자 고 이건희 회장님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7만 원대 초반에 한 1조 원 규모로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용 회장 일가가 요즘 아직까지도 이제 이건희 회장님 그 상속세를 한 2년 정도 더 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주식 매도가 계속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5만 원대 후반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만 그 삼성전자의 실적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어저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1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던 것이 결국은 이 HBM 반도체에 대해서 대만 언론이 그 엔비디아가 이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조건부 양산을 승인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인데요. 하지만 이게 말 그대로 조건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HBM 쪽에서 이 실적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같은 업계 1위 업체와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실적에 있어서 확실히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런 엔비디아의 어떤 양산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삼성전자가 HBM 쪽으로 좀 빨리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때 이제 통과를 못했을 때 몇몇 증권사에서는 그 투자 리포트 제목이 삼성전자가 동네 슈퍼마트가 아니다. 분명히 HBM 통과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좀 이슈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번엔 좀 지배구조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구조 관련 사안도 보니까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재용 회장이 이 회장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한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우리나라 재계순위 1위하고 2위인 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여전히 오너 일가가 어정쩡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각각 금산분리법 때문에 각각의 이제 이 지배구조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아직까지는 확실한 비전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도 삼성의 이런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은 투자할 때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삼성이 지금같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쌀 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비쌀 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주가의 차이를 이용해서 오너 일가가 적은 비용으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야 될 그런 적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 이건희 회장님의 상속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정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속세 이슈가 조금 해결이 돼야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될 텐데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듯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강원랜드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지난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강원랜드는 공기업 최초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면서 기업 가치,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해온 만큼 높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랜드 잠정 실적치가 나왔는데 3분기 만에 1년치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3,755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가 830억 원이었는데 930억 원 찍히면서 10%가량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1.3% 증가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당기 순이익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24.3% 증가하면서 920억 원을 나타냈고요. 누적으로는 3,461억 원 기록하면서 작년 전체 당기 순이익인 3,359억 원을 뛰어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실적이 호조를 보인 배경에는 방문객 수 증가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하면서 회원 방문객 증가율이 같은 기간 35%가량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4분기 단기 순이익에 대한 기대치도 높여가고 있고요. 또 단기 순이익이 높여지면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의 규모도 늘어나게 됐죠. 그럼 구체적인 밸류업 계획도 함께 살펴보시죠. 강원랜드는 지난 10일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라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26년까지 주가 순자산 비율 PBR 1.2배를 달성하고 총주주 환원율 TSR 60%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제 자기 주식 매입에 나서는데요. 총 1,000억 원을 자기 주식을 매입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올해 400억 원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600억 원을 포함한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계획이고요. 또 배당 성향도 최소 50% 이상을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배당 절차도 주주들을 위해서 새롭게 개선을 하게 됩니다. 배당 기준일을 배당액이 확정되는 3월 정기주총 이후의 날로 변경을 한다라는 건데요. 배당 규모를 먼저 확정한 후에 배당받을 주주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주주들로 하여금 조금 더 투명하게 이 배당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투자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밸류업 가치가 늘어나고 앞으로의 배당 규모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 그리고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어떠한 이슈일까요? 함께 자막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개막을 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해야지 좀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텐데 원픽을 하나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원 대표님. 저는 SK 하이닉스 말씀드립니다. SK 하이닉스 한 길만 가세요, 그죠? 네? 반도체, 실적이 긍정이다 보니까. 네. 실적을 베이스로 했을 때 SK 하이닉스가 원픽이다 말씀해 주셨고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하나를 꼽을까 했는데요. 네. 그냥 섹터를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딱 두 글자씩 하면 네. 바로 방산 그리고 은행, 조선. 방산, 은행, 조선. 네. 원픽이라고 했는데 역시 박정식 파트너님은 한 개를 못 고르세요. 보니까는 음식점 가셔도 제가 봤을 때는 짜장면 짬뽕 못 골라서 짬짜면 드실 느낌인데. 다 시켜요. 다 시켜서 많이 그런데 드신다. 이따가 두 종목 고르잖아요. 네. 이번 주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발표날 종목으로 골라보았습니다. 네. 미래를 이제 봐서 앞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잘 나올 기업을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박수원 대표님은 제가 봤을 때 음식점 가면 하나만 시킬 것 같아. 그죠? 최애 메뉴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게 먹는 걸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식사를 안 하는 걸로. 네, SK 하이닉스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 줄곧 외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실적 부분인데 이번에 3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죠.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7조를 넘기면서 삼성전자를 이제 넘어서는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 흐름들이 지금 현재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5조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조 원. 이번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HBM3 12단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4분기부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이 3분기 실적보다는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대략적으로 이번 연도 영업이익이 24조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넘어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HBM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HBM은 계약을 할 때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계약을 한번 하면 이제 거의 솔드아웃 된다라고 좀 봐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실적이 지금 잘 나올 수밖에 없죠. HBM3 12단이 이제 4분기 나오고 그리고 HBM4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TSMC랑 지금 공동 개발이 좀 들어갔죠. 아무래도 공동 개발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운드리 기술력이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좀 쌓아야 되다 보니까 6세대인 HBM4까지 가게 되면
우리 멀티레이어 보드가 지금까지 많이 쌓은 게 지금 12단이지 않습니까? 12단인데 이거의 2배인 24단을 쌓아야 돼요. 예, 그 레이어가 24개가 쌓여야 되는데 이 기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좀 더 변화를 좀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파운드리 쪽에서 쓰는 기술력을 어느 정도 접목시켜서 만들어내야 되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이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TSMC랑 조인해서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혼자서 하기에는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힘들다는 거죠. 그 기술력을 넘어서기는 좀 힘들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나아지고 있고 최근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가 지금 이제 뭐 최근에도 뭐 그랬지만 뭐 파운드리 사업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고 기술력에 대한 문제점도 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TSMC랑 같이 HBM4를 함께 공동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이렇듯이 지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다들 지금 TSMC랑 지금 함께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파운드리 기술력에 있어서는 TSMC의 독보적인 흐름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만큼 기존에 우리가 5세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커브를 하면서 수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는데 이 4부터는 좀 분위기가 확실하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TC 본딩을 통해서 레이어를 쌓아 올렸는데 이제는 TC 본딩이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SK 하이닉스는 HBM을 통해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상당한 실적이 좀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더 좋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질문 자체가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이닉스가 어제 오늘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어디서 저점을 잡고 한번 매수해 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똑같아요. 저도 하나의 개인 투자자로서 하나의 또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잡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더 매수 시점을 잡아볼까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가가 현재 19만 원에서 20만 원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박수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적 여전히 좋고 내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HBM 기술 장벽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선전을 할 것이다. 이 SK 하이닉스 실적 내년도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실적 좋은 거는 확실합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정식 파트너님, 은행조선, 방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이번 주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발표날 어떤 그런 종목들을 네. 골라보았어요. 찾아보았더니 일단 오늘 29일 날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발표날 예정인데 지금 보니까 공시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이제 1조 1천억 원이 넘는 좀 긍정적인 실적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예상만큼 좀 양호하게 나온 것 같고 또 한국항공우주도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그래서인지 지금 뭐 장학형 캔들 나오면서 아직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금융지주 좀 빠지네요. 네. 근데 이제 금융주들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예.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실적 발표 나면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일정 부분 빠지는 측면이 있는데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연달아 빠지면 그때 한번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내일에는 이제 삼성 SDS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생성형 AI로 이 삼성 SDS가 이 클라우드 부분을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생성형 AI로 이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 성장력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 SDS가 예상만큼 실적이 좀 잘 나오게 된다면 주가의 상승력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31일 날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이제 이런 방산조선 관련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요즘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조선 쪽은 이제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그죠. 때문에 이 실적 발표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좀 눌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해상 운임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요 이제 물류를 하는 이제 기업들이 다시금 또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는데, 이 31일 날에는 LX 인터내셔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 기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있어 보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 11월 1일 날에는 이 동원 시스템즈와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은행권은 뭐 계속 잘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 포장 캔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 부품을 이제 양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번 분기부터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탑재되는 이 배터리 규격이고, 이 동원 시스템즈가 생산한 이 배터리 캔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이 되고, 그게 이제 테슬라 쪽으로 전해지는 이런 긍정적인 지금 순환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발표나면 한 번 정도 좀 강력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여력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적주들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기업들 가운데서도 4분기 호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려아연의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신한지주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10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MBK, 영풍연합 그리고 고려아연 모두 수조 원을 들인 지분 확보 1라운드가 종료된 상황인데, 양측 모두 지분 과반 확보에는 실패를 했죠. 이에 따라서 지분 확보 2라운드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풍 측이 이제 고려아연 이사회를 상대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나타나는 것 아닐까라는 이러한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결국 양측 모두 지분의 과반을 확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분 7.8%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결정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또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현재 투자 주의 종목으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연일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투심이 고조되면서 주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양측의 지분율 차이 3%포인트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 측이 지난 14일에 주당 83만 원의 공개 매수를 마무리하면서 보유 지분 38%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경우에는 원래 지분 34%가량이 있었는데, 우군으로 참전한 베인캐피탈의 공개 매수 지분 1.4%가 합산이 되면서 총 보유 지분 35.4%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한미사이언스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 제기되면서 주가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TA항공의 경우에도 1대 최대 주주 예림당과 2대 주주인 대리명 소노그룹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 급등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영권 문제 테마주에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끝난 이후에는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하이브와 카카오가 맞 공개 매수 경쟁을 벌였었던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분쟁 시의 주가 16만 원대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7만 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지난달에 경영권 분쟁이 나타났었던 FN가이드의 경우에도 3만 8천 원대까지 올랐다가 만 원대 초반으로 다시 주가가 꺾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질의 가치를 벗어난 급등세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기 마련이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본래 기업 가치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또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격과 방어를 위해서 자금이나 인력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경영권 분쟁 싸움이기 때문에 분쟁이 마무리되더라도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와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방산 쪽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현대로템도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거의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67,6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고 현재는 1.5% 넘게 상승하면서 6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지금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현대로템이 좀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조 935억이 나왔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18% 정도 증가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475억인데 234% 정도 좀 증가된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매출은 어떻게 보면 2분기랑 좀 약간 비슷하게 좀 나왔습니다. 10억 정도 좀 약간 적게 좀 나오긴 했지만 영업 마진율이 상당히 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EPS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기별 EPS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주당 순이익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좀 봐야 되고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좀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대로템이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폴란드 쪽에 이제 K2 전차죠. K2 전차를 지금 현재 납품이 된 부분과 현재 보게 되면 총 60대 그중에 올해 납품이 된 게 이제 34대고요. 그리고 인도 계약에 따른 이제 잔여가 지금 현재 22대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들이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재무제표에 이제 표시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K2 전차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헝가리라든가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지금 현재 K2 전차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K2 전차에 대한 추가적인 해외 쪽의 수주 물량이 좀 발생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아무래도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에브람이라든가 아니면 독일 전차에 비해서 좀 가볍습니다. 가볍고 상당히 좀 빠르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좀 약점이라면은 방어력이 좀 약하다라는 게 좀 약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동성이 워낙 좋고 그에 대한 정밀도도 목표를 맞추는 정밀도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우리가 목표를 잡아서 조준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목표 좌표만 찍으면은 알아서 포탄을 발사하면서 목표를 맞춘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전자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한 상당히 좀 다른 전차들에 비해서 상당히 구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너무나 좋은 실적들을 분기별로 이어나가고 있지만 내년까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쪽에서도 지금 9군데 정도에서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목표가를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적게는 지금 현재 보니까는 75,000원 그리고 많게는 지금 현재 87,000원까지 지금 이제 목표가를 수정하면서 상향 조정했는데 이런 부분들 오늘 물론 장중에 6%까지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윗꼬리를 좀 달고 지금 1%대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일시적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와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고 성장 스토리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이제 마진율이 한 3% 정도 돼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남아 쪽이라든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고속철도가 되었던 철도 사업을 계속해서 인프라를 계속해서 수주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물론 그 수주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엄청나게 나지는 않아요. 거의 거기서 수익이 거의 안 나는데
안 나지만 그래도 MRO 쪽, 그러니까 열차라는 것도 운행하다 보면 소모품을 계속해서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MRO 쪽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들이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지금 현재 MRO 지금 현재 레일 사업도 또 괜찮고 방해 산업 쪽도 괜찮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어서 양축을 가지고 거의 쌍끌이로 이제 동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보다 더 높게 우리가 눈높이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로템 이미 한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인데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그때 이후로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삼성 SDS입니다. 아까 전에 실적 원픽주 중에 하나였는데, 그죠? 네. 일단 실적이 이번 주에 좀 괜찮게 나올 종목 중에 그나마 조금 이제 실적 발표 기준으로 지금 탄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주가 탄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골라보았습니다. 일단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이제 물류, 종합 물류 서비스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종합 물류 쪽이 최근에 좀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LX 인터내셔널도 이제 10월 31일 날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삼성 SDS도 이제 물류 쪽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면서 긍정적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나올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새롭게 시작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무래도 고성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매년 지금 매 분기마다 30% 정도 지금 늘어난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조금 매출이 미미할지언정 향후 이 삼성 SDS를 먹여 살리는 그런 상황도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또 거기다가 2023년 2분기에 AI 기반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엠노의 지분을 지금 상장된 업체죠. 엠노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AI로 인한 이 공급망 계획 솔루션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 물류 기업으로도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부터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캠바이오입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1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처음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호재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세대가 뭐였습니까?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였죠. 2세대가 이제 표적 항암제였고, 3세대가 이제 면역 항암제였는데, 면역 항암제라는 건 따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몸 안에는 NK 세포도 있고 T 세포도 있어요. Y 세포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밖에서가 아니죠. 이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발견하고 그걸 없애주는 역할을 좀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는 면이 있죠. 근데 이 3세대 또한 지금 이제 면역 항암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표정암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단점은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지금 재발이 좀 발생한다는 겁니다. 거의 4년 안에 치료를 받아서 완치됐는데도 불구하고 4년 안에 거의 재발될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뭔가 새로운 게 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게 ADC입니다. ADC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포격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 쪽에 가서 정확하게 이제 암세포에 있는 곳에 이제 폭탄을 투하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암세포를 박멸할 수 있는 치료제를 그 암세포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이제 ADC인데 이 ADC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거의 탑픽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보게 되면 다이치 산쿄라는 일본 회사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작년이었죠. 작년 매출이 3조 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을 좀 넘어섰고 2028년 되면 이제 13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ADC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하는 이유는 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ADC 치료제, 항암제 치료제만 전문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아예 깔아놨어요. 그 정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 ADC 치료제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품목을 위해서 제품을 위해서 라인 하나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하나 깐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투자를 갖다가 확대한다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렇다면 좀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이지만 어떻게 보면 50일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흐름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더 상승할 여력은 남아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가겐바이오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동원시스템즈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또 실적주인데 박선희 파트너님 전해주시죠. 네, 실적이 개선될 만한 종목 중에 하나인 동원시스템즈인데요. 일단 뭐 유리병, 페트병 그리고 캔 이제 이런 이제 식품 포장 용기를 만들고 있고 또 알루미늄 박을 이용한 뭐 성형 용기 그리고 연포장재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뭐 이런 이제 포장재도 이제 뭐 양호하게 실적이 나올 예정이지만 이제 2차 전지용 알루미늄 박과 그리고 배터리용 원형 캔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서 2차 전지 업체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원통형 배터리 캔 사업체를 이제 인수한 후 지난해 이런 이제 생산 라인을 증설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1파이와 46파이 라인을 모두 지금 갖춘 상황이고 범용인 이제 21파이는 물론 46파이까지도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지금 양산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3분기, 4분기 이때 이제 점차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되면서 2025년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년에는 신규 알루미늄 박 라인이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이 될 예정이고 또 46파이 라인이 풀가동될 예정이고요. 또 파우치셀 소재 납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 사업 부분의 외형적 성장이 나타나고 그의 시작이 올 3분기부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동참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관 수급까지 붙고 있는 동원시스템즈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2600선을 좀 방어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시장의 움직임들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였고요. 삼성전자만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좀 보였고 오후장 들어서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오히려 좀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줬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2% 넘는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을 이어지면서 서로 상반된 움직임들이 나타나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의 수급들이 롱숏으로 좀 갈리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저께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으나 큰 상황은 아니고 추가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라면 삼성전자의 단기 바닥 가능성은 좀 나타나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좀 저점을 좀 확인을 하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 현재 시장에서의 좀 방향성이 잡아가지 못하고 다만 단기 바닥은 좀 형성이 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현재 시장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이 오늘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SK텔레콤 좀 보고 있고요. 최근 SK텔레콤이 AI 관련 매출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매출액의 35%까지 좀 높여나갈 것이다라는 발표까지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업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주주 환원 확대를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발표가 이루어졌고 당기 순이익의 절반을 주주 환원으로 좀 할 것이다라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 6%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연말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수급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배당을 노리는 연말 매수세도 성장 모멘텀과 더불어서 함께 좀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처음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실적도 물론 좋고 배당 수익률도 좋고 여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국내 증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시죠. 지수인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장 막판에 밀어 올리네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 오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양 시장의 현선물 모두 외국인 기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끌이 매도였었는데 시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도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삼성전자 쪽에서 수급 이제 뭐 삼성전자는 지금 몇 % 올렸냐 떨어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언제 바뀌냐인데 오늘 시장의 최고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외국인이 이제 뭐 팔거나 말거나 거의 관심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탈인가요? 그렇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뭐 언제까지 파나 보자. 나는 이제 신경 끌라는데 그 정도 상황인데 네. 오히려 삼성전자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걸 굉장히 재밌게 좀 보시는 시장의 어떤 관전 포인트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장 마감하고 잠정 집계가 뭐 아직 나오지는 않긴 했습니다만은 뭐 느낌상으로는 골드만삭스 쪽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정말 가장 많이 팔았던 쪽이 골드만삭스거든요. 그냥 대충 평균만 잡아도 한 2달 정도 기간 동안에 한 5천만 주 정도 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골드만삭스 쪽에서의 장 초반서부터의 순매수는 굉장히 좀 약간 유의미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사실 그 종목별로 오른 종목들도 좀 약간 고만고만, 그 다음에 내리는 종목군들도 좀 고만고만했었죠. 좀 몇 개 개별주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미국 쪽에서 좀 약간 특이한 SML 관련돼서 관련주들 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원전주들은 시장 대비해서 좀 약간 최근에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도만 오늘 시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장 막판에 좀 돌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지금 보합권에서 다시 또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강보합권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2617.79포인트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더 많이 상승폭을 늘려냈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세 이어가다가 2시 반을 기점으로 상승 탄력을 좀 보이더니 그래도 거의 0.5%대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744.23포인트, 전거래 대비 3포인트가량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0.3% 강보합권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오늘도 출하됐다라는 점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에 나섰고요.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면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들의 이탈이 이어졌습니다. 256억 원의 순매도세,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146억 원, 기관은 7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우리 증시 마감합니다.
네, 10월 29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변동성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하락세로 거래가 되다가 결국엔 장 막판에 이렇게 올려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외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결국에는 몇몇 기업들이 상승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마켓 스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움직였습니다. STO 쪽 10.9% 넘게 상승세, 남북 경협 쪽은 9%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블록체인도 오늘 시장에서 8.5%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갔고요. 장기 테마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업종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7%, CDM 쪽도 오늘 시장에서 2.8% 넘게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반등 나왔고요. 실적 테마로 가보시면은 방산 쪽이 오늘도 강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방산입니다. 오늘 1.8% 넘게 상승했고 반도체 장비 쪽도 1.6%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상한가 안착한 기업들도 꽤나 많은데 제노포커스 오늘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피플바이오도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바이오로직스도 27% 이상의 급등세, 노을 26% 넘게 상승세, 일신석재 25%, 서울옥션도 21% 넘게 상승했고 또 오늘 고려아연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네요. 15%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 마감 지수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코스피의 경우에는 0.1%의 상승세 2616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5% 넘게 상승하면서 744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 지수가 모두 다 2시를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상승으로 전환이 된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2.5%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SK하이닉스가 하락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오늘 SK하이닉스 2.9% 넘게 내렸고 19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엔솔부터 현대차까지 일제히 1% 이상 밀렸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셀트리온이 0.7% 넘게 상승세, KB금융이 오늘 0.7%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기아도 1.8% 넘게 하락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시가총액 10위권에 이제 완전히 안착이 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15% 넘게 상승하면서 이 150만 원대를 뚫어내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최근의 신고가는 147만 원대였습니다. 그때 시가총액 10위권까지 또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아연의 힘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와 함께 신한지주가 11위권까지 밀렸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포스코홀딩스가 선방하면서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라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단숨에 12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삼성물산 1.6% 넘게 상승하면서 13만 6,2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1.8%, 에코프로 BM이 1% 넘게 상승세, 에코프로 0.7% 하락세, HLB 1% 넘게 밀렸고요. 리가켄바이오가 오늘 코스닥 내에서는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서 가장 상승폭 컸습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이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 이상 반등했습니다. 미용 쪽이 오늘 시장에서 크게 반등한 것이 특징인데 클래시스도 3% 넘게 반등세, 리노공업은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다만 엔캠과 삼천당제약은 1% 이상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양시장 그래도 오늘 장 막판에 돌아세워주면서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오늘도 2% 추가해내면서 6만 원 선 턱 밑까지 왔고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내일 또 잘 소화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 나올 테고 중요한 고용 지표들도 계속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볼 게 많은 한 주입니다. 내일장 전략 계속해서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보도록 할까요?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들, 미국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리포트들을 보면 그동안에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M7들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M7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M7 말고는 어떤 주식이 올라왔냐. 이제 이 M7이 힘을 잃으면 미국 시장은 앞으로 상당히 장기간 동안 좀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내용들인데, 소위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 후반, 중반부터 후반까지 다 몰려져 있죠. 구글이 좀 먼저 포문을 좀 여는 것 같은데 AMD랑 같이 구글은 2분기 실적을 이제 7월 달에 우리가 만나봤던 구글의 2분기 실적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구글이 주가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왔죠. AI에 언제까지 돈만 쏟아붓고 돈은 어떻게 벌 거야? 이게 이제 골자였었는데 글쎄요, 이제 구글이 어떤 실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 AI 관련주들 우리나라에 국한돼서 봤을 때는 크게 관심이 좀 없는 상황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인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매월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 부분들은 이제 전달 대비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달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었다, 줄었다, 요것만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비농업 부분, 그러니까 농업 축산 제외하고 일거리가 얼마나 생겼는지를 우리가 보는 건데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로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11월 초에 큰 이벤트 하나 있죠. 연준 회의가 이제 6일, 7일, 뭐 7일, 8일로 해도 맞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파월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 파월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보고 얘기하겠다.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그 보고라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각종 지표들을 보고서 그것을 근거로 정책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뭐 고용 지표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미 국채 시장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단계에서 과연 연준의 11월 달에 연준회에서 금리를 어떤 식으로 좀 결정을 할지 스탠스가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캐터필러 오늘 아마 시장에서 어제 오늘 지난주 마지막 거래까지 해서 이제 건설기계 업종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기업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글로벌적인 업황의 문제인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캐터필러 실적을 보면 되거든요. 네. 캐터필러 실적이 만약 잘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조금 더 글쎄 시장에서는 캐터필러 실적이 잘 나오면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뭐 어떤 실적이 악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캐터필러 실력이 안 나오면은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다라고 시장이 좀 약간 판단을 할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는 그 건설 기계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캐터필러 실적을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건설 기계 쪽에 투자도 하고 계신 분들은 캐터필러 실적 유의해서 보셔야 할 것 같고 AMD, 구글 등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의 FOMC 결정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텐데 이번에 11월 FOMC 일주일 네.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11월 초에 그 연준보다도 사실 시장에서 더 주목하고 있는 그 빅 이벤트가 하나 또 있죠. 대선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과연 여기서 시장이 이제 뭐 대선에서는 만약에 시장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재료가 나왔고 네. 뭐 연준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재료가 나왔으면 과연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시장이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출지 그게 저는 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시장에서는 좀 안정적인 부분을 좀 뭐 원하는 부분 쪽은 뭐 민주당 쪽을 지지를 할 것이고 해리스. 그렇죠. 그쪽을 원할 것이고 이번에 연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파월 의장에서 시장이 갖는 좀 약간 그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 그 전때에 있던 이 의장들 같은 경우는 연준 의장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받든 틀리든 좀 약간 선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면은 금리를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좀 먼저 움직였었는데 파월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뭐 물론 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저보다 몇백 배 똑똑한 분이시긴 합니다만은 항상 이게 이제 보고 결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약간 선제적인 어떤 조치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예. 약간은 좀 뒤에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줘서 시장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월가에서도 좀 약간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연준이 될 것이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노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가에서도 이제 파월에 이제 조치가 좀 늦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그렇죠. 지적도 많이 네. 있었었고요. 또 이번에 또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지지하고 계실 것 같고 네. 복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결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준비해 오셨을 텐데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한국 항공우주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죠. 많이 좀 밀리긴 했는데 고가권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뭐 5대 방산 기업들이 있죠. 이제 하나는 이제 비상장이니까 뭐 상장된 기업들만 말씀드리면 뭐 어떤 K1, K2 전차의 로템, 그다음에 자주포의 하나에어로, 미사일의 넥스원, 그다음에 비행기의 한국항공우주가 있을 텐데 한국항공우주가 너무 소외가 됐습니다. 너무 소외가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소외가 됐을 때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분들 이유를 찾잖아요. 내가 지금 LIG 넥스원을 샀었어야 되는데 괜히 항공우주 실적도 안 나오는 거 사갖고 지금 뭐 좋은 게 다 놓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항공우주가 다른 방산들 기업들 대비해서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수주나 계약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못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너무 소외가 좀 됐죠. 한 가지 좀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한국항공우주의 역대 사장들 평균 재임 기간이 4.2년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 우리가 한 5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4, 5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벤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사장들이 계속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평균 4.23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이 정책적인 측면이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 굉장히 좀 약간 한마디로 예전에 강원랜드 보면 이제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정권 바뀌면 또 바뀌겠지. 그래서 또 오더라도 사장들이 오더라도 약간 비전문성 사장들이 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장에서 좀 약간 안 좋은 시선으로 봤던 건 좀 사실이죠. 근데 이번에 계신 분은 어느 정도 좀 약간 전문성을 갖추신 분을 좀 시장에서 좀 알고 있죠. 자, 그런 항공우주를 올해 말고 이제 내년까지 좀 봐야 될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어떤 뭐 탱크도 마찬가지고 자주포도 마찬가지고 한국항공우주의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에서 만약에 48대 FA50을 수주를 계약을 했다. 말레이시아에서 18대를 계약을 했다. 그럼 그걸 한꺼번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순차적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올해서부터 하반기서부터 그 실적이 잡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이제 그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의 내년 실적이 아마 올해 실적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는 조금 약간 아쉬운 실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주가 흐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눈높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다른 방산주들이 고점 찍고 내려오는 분위기면 이 항공우주가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방산주들도 뭐 더 가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고점 찍고 내려온다 했을 때는 항공우주의 주가에 어떤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 잠깐 뭐 네. 보고 말씀을 드리면 차트만 보고 있어도 굉장히 조금 이 차트만 보면 사실 괜찮아 보이는데 다른 방산주들 차트를 같이 보면 답답하죠. 한국항공우주의 주봉 흐름이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방 역리성 굉장히 탄탄하게 갖추고 있고 위쪽으로 가격적으로 한 6만 원만 뚫어주면 어떤 새로운 시대가 좀 열리기 때문에 항공우주도 어떤 방산주로서의 턴이 한 번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력 한번 제시를 개인적으로 정한 가격 전력 말씀드리면 목표가 7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5만 2천 원 정도로 저는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카이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주가 좀 쉬어갔었는데 내년 실적 기대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찍으면서 6만 원 선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2천 원 잘 참고해 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2%에서 2.3% 정도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총재는 기존 전망치 대비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성장률은 아직 잠재 성장률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연율로 봐서는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인 수출 감소 배경으로는 물량과 가격 기준의 차이를 꼽았습니다. 다만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총재는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하고 있지만 수출이 미국 대선이나 중국 상황 등 대외 요인에 따라 변하고 있어 예측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본코리아가 오늘까지 일반 청약을 받습니다. 코스피 상장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는 오너리스크와 소액주주 피해 우려 등 시장의 남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더본코리아는 34,000원의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희망밴드 상단인 28,000원보다 무려 21% 높은 수준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백종원 대표의 인기가 수요 예측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스피 입성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백 대표의 인기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백 대표의 영향력이 큰 만큼 사소한 문제도 주가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미디어에 노출된 지 10년이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물가 시대의 물가를 억제하고 마지노선을 지키는 외식 기업이 되기 위해 상장을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식에 있어서 물가를 억제할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마지노선을 잘 지켜주는 기업으로 좀 남아야 하지 않을까.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이 공개돼야 되고 투명하게 경영이 되는 게 더 자연 발생 사고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문어발식 브랜드 확장으로 상장 시 소액주주나 대리점주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백 대표는 공동구매 등 브랜드 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다브랜드 전략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모든 브랜드가 가맹사업화되는 것이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브랜드가 하나가 잘 돼서 나중에 공통 구매가 가능한 것들은 우리가 훨씬 경쟁력 있게 구매해서 이분들이 최소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비용보다 똑같은지 좀 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브랜드 전략을 한 거죠. 프랜차이즈 기업임에도 비교 기업의 식품 제조와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선정해 몸값을 부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관사와 충분히 협의한 뒤 결정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세계 각국의 제조업 보조금 총 규모가 10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 세계 보조금 규모는 2015년 584억 달러에서 2023년 5,502억 달러로 10배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재정보조금 정책에 따른 수혜 산업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재정보조금이 2015에서 2019년 197억 달러에서
2020에서 2024년 9월 1,332억 달러로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김현수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2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